문재인 대통령이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네, 한편 차기 대선을 9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을 필두로 여의도엔 세대 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논란이 됐던 군내 부실급식 논란, 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과를 하고 또 이제 공군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서 유족을 위로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또 엄정 수사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부실급식 문제는 뭐 우리나라 군대 수십 년간 쌓아온 일이니까 이건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요, 이제 여성들이 가지 못할 조직이라고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 폐쇄적인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성 우위의 명령, 상명하복인 폐쇄적인 조직들, 특히 대표적인 게 군대, 네. 검찰, 뭐 경찰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미국도 여군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그 60년, 70년대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해결할 필요가.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 뭐 사단장 선까지도 안 가고 네. 뭐 대대장 선에서 뭐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참모총장이 사표를 냈죠.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걸 엄중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걸 그만큼 큰 문제라는 걸 알리지 않으면 동일하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거의 공개적으로 군에다가 경고하고 후속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를 몸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서 직접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조문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군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하신 거다.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네. 국민께 또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역시나 또 앞으로 엄중하게 바뀔 수 있는, 수사에 대한 부분도 엄중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건 수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급식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왜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느냐, 뭐 여군이 많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뭐 그것만 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군기 문제예요, 군기. 사실은 군대 같은 경우엔 역사적으로 군대가 한가하면 꼭 사고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백성을 향하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일어나든지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이러느냐. 사실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목표의식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주적도 없죠. 그다음에 뭐 어찌됐든 남북 그 화해 협력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다음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훈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과연 사고를 안 치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평화시대 군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강군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군대 내 사건 사고도 계속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 만나보면요, 내가 왜 군대가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많아도 군대 제복 입은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부심을 실어줄 건가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인데, 그게 아직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 역시 모두 이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당은 남북관계 복원, 그리고 야당은 이번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는데, 좀 여야의 메시지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야당에서는 뭐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은 일종의 화답을 한 겁니다. 내가 조문도 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하나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북한의 태도가 이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마음에 안 들면은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미사일 쏘고 이래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어쩌면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가 상당히 급진전될 수 있다라고 봐요. 있는 걸 보여준다, 가능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고 이랬을 때 이제 여당은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현충일이라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 뭐 천안함 장병부터 시작해서 연평해전, 그 전에 한국전쟁까지 이분들이 원하는 게 복수겠습니까? 평화 아니겠어요? 뭐 평화와 그런 얘기를 이제 섞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 이렇게 현충일에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남북 관계 문제가 조금 진전이 있잖아요. 박지원 원장도 와서 좀 조용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진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또 가능성을 비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좀 과감하게 멀리 바람을 담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각각 다른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과감하게 하셨는데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권력들이 다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대표적인 공권력이 대외적으로 군이고 대내적으로 경찰 아닙니까? 지금 경찰과 군에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단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 남북 관계 다 좋습니다. 뭐 다 좋고 그런데 순구선열들이 평화만을 위해서 그 희생을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피로 얻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평화를 얻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은 현충일이란 말이에요.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6.25 동란 때, 그러니까 남북 전쟁 때 희생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남북 관계나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았느냐? 예를 들자면 8.15 기념식이나 3.1절 기념식이라고 하면 그게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과연 그런 게 맞나? 사실 정치인들은 때와 장소를 굉장히 가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군은 사기와 뭐 이렇게 다른 거를 먹고 사는 조직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사기나 군기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갖는 게 맞습니다. 사실. 네. 자, 저희가 여야의 반응을 한번 분석해봤고요. 어제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방문해서 방명록에 글귀를 썼습니다. 이걸 보시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움직임, 이 글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이제 계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이죠. 어떤 계기에 자기 메시지를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메시지를 내신 건데 분노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저는 약간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뜻에는 돌아가신 순국선열들이 지금 정권이나 지금 조국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하필 분노란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단선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이제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물론 출마의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그냥 캠프가 구성이 돼야 지금같이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도 좀 맞고 본격적으로 정책도 만들고 진행을 할 텐데 지금 캠프가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똑같은 순환 관계예요. 캠프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캠프를 구성하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정이 시작되고 발표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글쎄 윤석열 전 총장이 캠프를 꾸렸다, 대규모 캠프를 꾸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경선도 많이 남았고 아직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안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조기에 뭐 6월 중에 뭐 출마 선언할 것이다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좀 7월은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7, 8월은. 그 출마 선언도 입당 선언과 또 맞물려 있는 거라서 이제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현충일을 맞아서 하나의 메시지를 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마 선언과 입당 선언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야당에선 좀 윤 전 총장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이 지금 지도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당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양상은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 그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좀 거슬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여권에 있는 분들은 거슬릴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어찌됐든 그거를 대변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순국선열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대변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같이 동시에 표현하는 거라서 역시 정치 본격적으로 나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단 입당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지금도 계속 뭐 특별한 그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딱 그 경선 뭐 대선 후보의 그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은 그 다음에는 검증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그렇고 여권에서도 그렇고 이럴 때 제로 베이스에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전에 막 올라가다가 이벤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평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등락이 있거나 그렇듯이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하면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느냐. 그 다음에 확실한 콘텐츠를 어떻게 계속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옮기면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지난 3월만 해도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잇따라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만나줘서 화나셨나요? 글쎄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선거 청부업자처럼 왔다 갔다 하세요. 뭐 좋은 표현이냐 아니냐는 모르지만도 하는 행태는 그러시니까요. 이분이 이제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윤 총장이 자기를 약간 좀 무시하는, 당신을 좀 무시하는 느낌이 좀 있고, 두 번째는 그 윤 전 총장의 그 지지율 문제를 보면 그 지표조사나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제 횡보하거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오차 범위를 계산하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정체되거나 조금 내려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흐름이. 이런 거는 윤 전 총장이 우선 간 보는 듯한, 그래서 간성렬이한 얘기도 좀 듣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메시지 굉장히 나빴다고 봐요. 그 장모 10원 피해 준 적 없다. 이거는 왠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도덕적인 정권 이런 메시지가 생각나는 이런 문법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과연 윤석열 총장이 썼을까라는 궁금하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약간 타격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 정도 대통령 된 적 없다까지 이제 발언 좀 세게 한 편이에요. 네네. 이거는 이제 또 정치는 바뀌는 거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당장은 나와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 윤 총장 전 총장에게 이 정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분 또 바뀌십니다. 별에서 지금 검사 안 된다 왔잖아요. 다시 또 달의 순간 또 와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약간 언짢음을 표시하는 거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황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단 문제는 사실은 그 대권 후보와 당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걸 채우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당내 밝은 사람들은 후보는 외부에 있는 사람을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고 외부에 기반이 있는 사람은 당내 주자를 이렇게 파트너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외부의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죠. 4월 총과 그때 만남이 얘기가 됐다가 이렇게 무산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처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 첫 번째 파트를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숙고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선 누구를 잡을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십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젊은 후보가
대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흔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찌됐든 이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단일화 문제도 대체적으로 당사자 그 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압박이 워낙에 심하니까 단일화가 결국 성사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오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 바람을 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해결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의 자질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면서 어떤 대선 주자 간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의 1, 2, 3위가 다 당 외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까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끌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어쨌든 유일하게 20% 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지금 끌어다가 당대표 선거에 써먹는 거죠. 저도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총장 지금 흐름이 가서 당원들이나 보수층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밖에 좀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데 당대표가 뭐라고 그거를 갖다가 막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또 김종인 대표 전 위원장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해본다? 이건 이제 야권 분열로 가는 거고 이건 필패의 문제입니다. 저는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제1야당이고 집권을 몇 번을 해본 정당인데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따라서 편가르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편가르 위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오면은 윤석열이나 안철수랑 삑삑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좀 찍어달라는 당대표 선거에 하나의 전략적 전술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네. 네. 이준석 후보는 바로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음모론이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1시간 만에 올렸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술적인 게 다 깔려 있죠. 그런데 이건 본질적으로 경선전이 가지고 있는 유익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들은 각자의 그 장단점을 확인할 근거들이 약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 서로의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정말 제대로 된 후보냐. 그래가지고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검증 작업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단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 이상의 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막 떠가지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 바람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흐름을 계속 타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노이즈를 만들고 싶지 않은 측면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내용 있는 비전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해서 나주 연합 얘기하지만 합해서 구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선인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대표의 최대의 사명감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흥행에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느냐. 그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얘기는 주된 안건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준석 돌풍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 민주당 얘기를 좀 보자면 최근에 조국 사태가 논란이 됐다가 송영길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하면서 어쨌든 고비를 넘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돌풍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그 속내도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준석 현상이라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요. 근데 다만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저는 우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5년 동안 전국 선거를 모두 진
중진에 대한 불신임이다라고 봐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불신이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그런데 그 새로운 이제 세대의 기대를 걸어보는 건데 사실 왜 하필 이준석이냐 이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남녀 갈등, 남녀 성 갈등을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또 좋은 대학 나오면 특혜 받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말실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1야당을 이끌어 나간 정치인으로서 보기에는 좀 신중하지 못한 면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는 기대와 우려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좋은 쪽과 나쁜 쪽 반반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좋은 쪽은 야 이거 좀 세대 교체를 좀 이루고 저쪽이 좀 되게 역동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서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러운 반. 또 하나는 저렇게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불안한 후보고 또 하나는 이 대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치밀한 전략 그리고 당대표가 스스로를 감추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선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약간 방송인스러운 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나 야권 전체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엔 좋은 우려죠. 이 두 가지가 다 민주당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돌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경선 연기 입장은 상당히 좀 과장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 국회의원 실명을 걸고 얘기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그냥 기자들하고 밥 먹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당원들도 민주당 당원이 80만 명입니다. 권리당원에. 그중에서 글쎄 우리가 흔히 가자면 강성 지지자 한 3, 4천 명 되거든요. 이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또 이제 뭐 이낙연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플랜카드 거는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조사 같은 거 해보면 얼마 전에도 국민에게 물어봤을 때도 50%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60% 가까이가 원칙을 지켜라. 경선 일자 변경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선 일자 가지고 분란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하기엔. 다만 좀 과장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저는 경선 일자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이 여권 내 경선 연기 논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네. 저는 뭐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지금 뭐 지난번에 재보선 때 후보를 내지 않는 그 당원을 무력화시켜가지고 결국 패배를 했잖아요.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카드를 한번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당원을 무력화시키겠다. 그거는 국민들도 납득하고 당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의원들이 그게 긴가민가 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과연 이것도 헌법인데 당 입장에서 헌법이잖아요. 이거를 대표도 꺼려하고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의원들도 안 나서는데 이게 될 거라? 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런 행태인 거죠.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소수의 극렬파들한테 계속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정 작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